2026년 1월의 차가운 공기가 도시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금융시장의 전광판은 그보다 더 냉혹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스당 500달러.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숫자였고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그 숫자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망막에 붉게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장례식이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경종이었습니다. 화려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안에서 수많은 분석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때 시장은 이미 그들의 예측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형 은행들과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전략가들은 금값의 미래에 대해 수많은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화려한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론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금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디지털 자산이나 고수익 채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예측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헤일 앞에서 모래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의 정교한 모델링은 시장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라는 가격은 그들의 분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이 겨우 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의 결산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해의 첫 달에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 불리는 투자 은행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신뢰의 붕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목격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들은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했을 뿐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공포와 탐욕의 에너지를 간과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세계 경제는 끊임없는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로 금리의 달콤한 환상에 젖어있던 시장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 믿었고 중앙은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의 금값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금이라는 금속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지폐, 그리고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예측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금을 단순한 원자재 중 하나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을 구리나 석유처럼 산업적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원자재이기 이전에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이자 최후의 안전자산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 본능적인 공포를 수치화하지 못한 것이 바로 기존 예측 모델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000달러라는 가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금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목표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형 은행들의 예측이 빗나간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게 될 내용은 낙관적인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며 동시에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금 가격의 향방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역시 공급과 수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의 공급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은 매년 약 1%에서 2% 정도 늘어날 뿐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금광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광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의 공급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입니다. 즉, 가격이 5,000달러가 되든 1만 달러가 되든 당장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금의 양은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은 철저하게 수요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는 오직 수요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금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금을 사모으는 것일까요? 금의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둘째는 실물금, 즉 골드바와 주화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통한 투자 수요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보석이나 산업용 수요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현재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은 아닙니다. 보석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가격 결정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화폐적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의 수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본의 이동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금을 장신구의 재료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국가들은 금을 생존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2026년의 금값 폭등은 예고된 재앙이자 예고된 기회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택했는지,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들조차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신뢰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2026년이라는 시간의 한가운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이들은 몰락하고 변화의 징후를 미리 읽어낸 이들만이 자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5,000달러라는 가격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낡은 종이돈의 신화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돈의 가치를 깨달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의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경제 원칙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소음에 휩쓸려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드라마는 결국 이 두 가지 힘의 줄다리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금 공급량은 지난 수십 년간 연간 약 1%에서 2%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증가해왔습니다. 이것은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자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금은 코드를 복사해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중앙은행이 버튼 하나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도 다릅니다. 금은 지구 깊은 곳에서 채굴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험난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온스당 5,000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조차도 금의 공급 곡선을 즉각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광산을 탐사하고 인허가를 받고 채굴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금을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은 그에 반응하여 빠르게 늘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는 금 시장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금 가격의 변동성을 설명할 때 공급 측면의 요인은 사실상 상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공급을 분석 방정식에서 잠시 제외하고 모든 초점을 수요라는 변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금의 수요는 크게 장신구와 같은 소비재, 수요, 산업용 수요, 그리고 투자 및 화폐적 수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신구와 산업용 수요를 과감하게 분석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폭등하면 사람들은 금목걸이나 반지를 덜 사게 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대체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즉, 이들의 수요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 가격 폭등을 주도하는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인 강세장은 이러한 소비재 수요가 아니라 오직 화폐적 목적과 투자 목적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수요축은 중앙은행의 매입 실물 골드바와 주화, 그리고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고래들이며 2026년 현재의 금값 폭등을 설계한 실질적인 주역들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의 순매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금이 이자를 낳지 않는 쓸모없는 자산이라고 여겼고 보유하고 있던 금을 시장에 내다 팔기에 바빴습니다. 서구권의 중앙은행들이 주도한 이 대규모 매도세는 1980년대와 90년대 금 가격의 장기 침체를 불러온 주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달러가 왕이었고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거대한 조류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중앙은행들은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매도자에서 순매수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연평균 약 500톤의 금을 꾸준히 매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000톤을 넘어서며 이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거대하고 보수적인 기관들을 그토록 다급하게 금 시장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정학적 위기와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2022년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킨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전까지 외환 보유고, 즉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은 국가의 비상자금으로서 성역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자산이 동결되는 순간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달러 자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한 그것은 언제든지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등 서방과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국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의 위험이 없는 자산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채무도 아니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동결될 수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그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자산은 단 하나, 바로 금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기록적인 금 매입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이동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러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며 유사시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실물 금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이후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이 중앙은행의 금고로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탈달러화를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맹렬한 속도로 금을 사모으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금 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사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 자본이 시스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의 바닥이 근본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금 매입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지출하듯 그들은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가 가격 불문하고 물량을 쓸어 담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수요축인 실물 골드바와 주화 시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3년 이후 실물금 수요는 큰 변동 없이 횡보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쓸어가는 동안 개인들의 실물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대중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접어들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뒤늦게 눈치챈 스마트머니와 대중들이 실물 시장으로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던 실물 시장조차 이제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수요 엔진 중 하나인 중앙은행이라는 엔진이 과열될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엔진인 ETF와 개인들의 실물 수요가 어떻게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중앙은행이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대중의 공포와 탐욕이 쌓여가는 과정은 2026년 금값 폭등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5,000달러라는 가격을 정당화하는지 더욱 정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소리 없이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동안 서구권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인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ETF의 자금 흐름은 곧 서구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바로미터입니다. 중앙은행의 매입이 국가 안보와 전략적 차원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면 ETF의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의 즉각적인 공포와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에 비친 지난 수년간의 기록을 되짚어보는 것은 2016년 현재의 폭등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계를 잠시 2008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투매하고 금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 가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진정되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자 투자자들은 다시 금을 버리고 위험 자산으로 돌아갔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ETF 자금 유출은 금 가격을 긴 침체의 터널로 밀어넣은 주범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연준의 통제력을 맹신했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을 목격했습니다. 2008년의 기록을 뛰어넘는 막대한 자금이 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금값은 다시금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전쟁이 발발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투자자들은 금을 외면했습니다. 금 ETF에서는 오히려 4년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의 전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현금이 주는 5%의 이자에 매료되어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현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라는 낡은 격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역사상 가장 명백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필사적으로 금을 사 모으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과 서구의 기관들은 오히려 금을 팔아치우는 기이한 엇박자가 지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마침내 그 댐이 무너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2025년 한 해 동안 금 ETF로 유입된 자금의 규모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2020년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더 짧은 시간 안에 금 시장으로 쇄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채권의 배신과 재정적 지배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고금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의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공포가 월스트리트를 덮쳤을 때 투자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5%의 이자를 주는 현금보다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줄 실물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4년간의 유출을 단 1년 만에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심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닉 바잉에 가까웠습니다. 뒤늦게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기관,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깔아놓은 탄탄한 지지선 위에서 ETF라는 거대한 유동성이 불을 붙이자 금 가격은 중력을 거스르는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가장 먼저 도망쳤던 자들이 다시 가장 먼저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전략적 매입 꾸준하지만 견고한 실물 수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돌아온 ETF 자금 유입,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차트 위에 겹쳐 놓았을 때 우리는 2026년의 금값 폭등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202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세 가지 수요의 합계는 일정한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데이터는 차트의 오른쪽 끝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